자, 반갑습니다. 한국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150페이지부터 1920년대의 일제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년대 배웠죠. 자, 일단 1920년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문화 통치입니다. 앞선 1910년대의 무단 통치라는 딱 이름을 들어봐도 결이 살짝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단과 문화, 온과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이게 왜 바뀌었는지 배경 또한 중요합니다. 왜 일제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그 결을 바꾸었는가? 먼저 이 무단 통치의 한계가 들어갑니다. 찍어 누르는 것, 강압적인 것에 한계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3.1 운동.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울 3.1 운동입니다. 이 우리 민족,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 최대의 운동이었던 3.1 운동이 연도는 1919년. 이걸 겪으니까 일제가 무단 통치만으로는 안 되겠다. 무단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1 운동이라는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자 안 되겠다.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또한 제가 3.1 운동을 할 때 가르치겠지만은 이때 일제가 3.1 운동을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려요. 완전히 짓밟습니다. 총으로 쏘고 패고 이러면서 게다가 이 화성 제암리 그 수원인가? 여튼간에 그 제암리에서 일제가 소규모로 만세 시위를 하던 제암리의 그 사람들을 교회에 때려놓고 가둬버린 다음에 불을 태워버리고 나오는 거는 기관총을 긁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학살을 합니다. 이 제암리의 학살이 나중에 나와요. 선교사 스코필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리면서 일제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서구 열강들이 저 봐라 저 야만이들 이래서 황인족은 안 돼 이런 잽잽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서구 열강이 일본의 만행을 보고서 막 비판을 해요. 비난을 하고 일본이 이 서구 여러 국가들의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안 되겠다. 우리가 좀 태세를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이런 야만적인 진압으로 국제 여론이 일본을 비판하는 것으로 모아지자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기존의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키 포인트는 뭐냐? 핵심은 두 가지의 통치가 있잖아요. 무단 통치, 문화 통치. 바뀌게 된 배경.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화 통치가 명목상과 현실이 달라요. 명목상 일제가 우리가 문화 통치답게 자유롭게 풀어줄게 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다른 것들이 존재를 해요. 이 두 가지의 차이, 이 두 가지의 쟁점이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일제의 명목적인 겉으로 보이는 문화 통치의 모습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실상을 얘기할게요. 물론 학습지에는 두 개를 같이 비교할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 조선 총독은 일본의 장군만 해당돼요. 해군 제독이든 육군 장군이든 별단 장군만 해당됩니다. 군인만 총독을 할 수 있었는데 일제는 이제 군인이 지배하니까 조선의 분위기가 너무 그렇다. 무단적이다. 이제 문관도 일반 관리도 총독이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또는 이제 1910년대 무단 통치의 상징 헌병 경찰을 없애고 일반적인 평범한 보통 경찰로 바꾸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엔 적지 않았지만은 당연히 무단 통치의 상징 중 하나였던 칼을 차고 들어와서 하이파이 들어오는 그 교사들, 일반 관리와 교사들이 칼을 차고 제복을 입은 것도 이것도 없애요. 또한 제한되었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고 한국인의 신문과 잡지, 책자 발행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조선일보랑 동아일보예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때 등장합니다. 한글 신문이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지방에서는 그때 13도 부면군 돼 있었잖아요. 부군면. 이 각 지방 조직에 한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를 통해서 여기에 한국인이 참여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선거권도 주겠다. 한국인에게 참정권, 정치에 참여한 권리를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서는 기존의 무단 통치에서의 교육은 우리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사실상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2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고등교육의 기회를 준다고, 동등한 교육을 하겠다. 이제 일본인과 한국인이 한반도에서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명목상의 발표입니다. 그러면은 일제가 정말로 문화 통치를 진행하면서 실상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는가를 볼게요. 먼저 문관총독은 실제로 1945년까지 단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항상 군인이에요. 규정상 문관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이게 맹점이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문관총독을 실제로 임명 안 합니다. 경찰, 헌병 경찰에서 보통 경찰로 바뀌었지만 152페이지 자료 3번 보시면은, 자, 보통 경찰이 되었는데 2년 사이에 어떻게 되었나? 경찰서가 4배, 경찰 인원은 3배, 경찰 예산도 3배. 보통 경찰이 되었지만은 우리 민족 운동을 탄압하는데 주로 이용되었던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헌병에서 경찰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경찰의 쪽수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즉 보통 경찰로 바꿔봤자 구실만 그따위인 거예요. 다음, 언론, 집회, 출판 등등 자유가 존재했지만은 그 자유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거기다가 한글 신문이 등장했지만은 이 한글 신문에 대해서 일제는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기사를 지워버려요. 검열을 통해서 보고서, 야, 오늘 조선일보, 야, 여기 지워라, 이거 안 되겠다. 일제가 사전에 신문에 대해서 검열을 해서 지워버려요. 이 당시에 신문 보면은 이 신문 기사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공백이 있어요. 이거는 검열을 받아서 지워진 기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백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 출판을 정지시키고 발행을 정지시키고, 정말 완전 마음에 안 든다, 폐간, 신문사를 엎어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집회나 결사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당시에 집회를 할 때는 뒤에 일본 순사가, 경찰이 딱 이러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다가 집회가 뭔가 이상하다, 바로 진압해서 집회를 흩어버립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합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그 자유는 상당히 제한이 심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한국인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지만은 얘들은 딱히 뭔가 하는 게 없어요. 마치 1910년대에 중추원, 제가 중추원 한 거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도평의회와 부문협의회는 딱히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자문기관이에요. 게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멤버는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 있죠. 아, 친일 인사겠구나. 그 지역에서 끝발 좋은, 그 지역에서 뭔가 배를 불리고 돈이 많아서 일본과 샤바샤바샤바를 잘하는 친일 인사가 저기에 멤버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했지만은 특정한 재산 어느 정도 이상이 아니면은 참정권을 주잖아요. 마치 옛날에 유행했던 그 있잖아, 언더아머 단속반 500 이하 금지 그런 것처럼 월 얼마 이상은 선거를 못하게. 예를 들어서 월 수입 월급 600 이하는 투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걸 정해버리면은 일제시대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 투표예요. 일제시대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약간 냄새가 납니다. 얘들이 뭔가 친일 인사겠구나. 다 이렇게 귀가 구린 목적들이 있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인과 한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냐? 아닙니다. 실제로는 취약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거기 150페이지 왼쪽의 아래에 인구 1만 명당 학생 숫자가 있는데, 야, 보시면은 정말 그렇죠. 중등학교부터 쭉 내려가요. 1925년인데 쭉 내려갑니다. 아,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설명 안 했네요. 일본이 보통 경찰로 경찰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치안유지법,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 그때 일본에 대해서 할 때 일본 내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불황으로 인해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자 일본 내의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듭니다. 이거는 우리 한반도와 대만 등지에도 적용이 돼요. 치안유지법 내용 좀 볼까요?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옮겨놨는데, 이 치안유지법 내용은 교과서에 어디 있냐면은 147페이지에 있어요. 안 보이시면은 책을 보시고,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봐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채는 다른 말로 천황제도, 일본의 천황제도를 말을 해요. 국채를 변혁하거나 바꾸거나 사유재산제도를,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거나 이에 가입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때린다. 이거를 하고자 하는 미수도 벌한다. 즉, 두 가지, 천황제도와 사유재산을 부정하면은 가자 깜빵으로 라는 겁니다. 사유재산, 이 사유재산을 부정한다. 이거는 즉 사회주의로 말해요. 사회주의에 대한 타겟을 정한 게 여기 있는 치안유지법입니다. 또한 이 법은 이 법의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일본뿐만 아니고 한반도 그리고 대만까지 어디든 간에 조직하면은 얄짤없이 가자 깜빵으로 라는 겁니다. 심지어 147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게 개정이 돼요. 처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제 사형, 무기나 최대 사형까지 어마어마하게 늘려버립니다. 개정해버려요. 이러면서 완전히 사회주의 운동을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찍어 눌러버립니다. 얘들아, 일어날래? 얘들아,
예. 천황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특이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일단 이 시기에 표면적으로 입헌 군주제를 하고 있어요.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민 정서상 이거를 일왕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최근에 일본의 왕이 바뀌었어요. 원래 헤이세이 영어였는데 뭐 레이와 바뀌었고 일본의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을 천황이라고 해요. 즉 일본의 왕을 부정하거나 혹은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즉 일본의 본질을 부정하거나 일본의 경제적인 본질인 사유재산 이거를 부정하면 가자 깜빵으로 따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본사를 처음부터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동아시아사나 세계사가 아니니까 천황의 시작부터 좀 그래요. 그냥 천황은 일본의 왕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이에요? 일본 그 왕은 정치 같은 데 개입 안 해요? 개입을 안 해야 되거든요. 개입을 해요. 나중에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따가 나중에 배우지만 2차 대전 이때 일본이 핵 두방 맞고 참교육 끝납니다. 그때 일본 왕이 전쟁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장식부인 왕이다. 나는 사실 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요. 하지만 일본의 전쟁 과정, 일본의 정치 과정에서 일본 왕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관여를 합니다. 정치 전반에 관여해요. 실상 겉보기에는 입헌 군주지만은 일본의 시스템은 일본의 왕이 전면적으로 정치하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나라예요.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총독 자리에 누가 있었다? 문관도 가능하지만은 원래 총독은 장군들, 육군 장군, 해군의 제독, 해군의 장군의 제독이라 그래요. 즉 높은 고위 군인만 가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를 야 군인이 총독하니까 너무 무단적이다. 우리 문관도 할 수 있게 할게. 라지만은 문관은 실제로 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미 증식계. 요것도 20년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산미 증식계. 요것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예요. 일단 산미 증식계 얘기 어떤 것인가 단어를 보고서 봅시다. 자, 산미 증식. 산미 쌀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계획이에요. 쌀의 생산을 끌어올리는 계획이 산미 증식 계획인데 요거를 일본이 왜 하게 되냐? 그것은 바로 일본 내에서 쌀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목적 봅시다. 이게 150페이지 위에도 있습니다. 일본 인구는 해마다 70만 명씩 늘어나고 국민 생활의 향상되면 1인당 쌀 소비량도 점차 늘 것이므로 앞으로 쌀이 모자라다. 따라서 지금 미국 쌀을 증식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국책상 근무다. 즉 일본 내에 쌀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쌀을 조선에서 끌어올려서 가져오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일본이 공업화가 계속 진전되면서 일본은 항상 쌀이 계속 부족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제 일본이 항상 개항 이후에 쌀을 계속 가져갔어요.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일본 내에서 쌀이 매우 부족해지고 이것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쌀 상인들이 쌀을 매점매석을 해요. 쌀값이 더 올라가고 분노한 민중들이 일본에서 폭동까지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일본은 쌀값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앞마당 미네랄 멀티로 삼은 이 한반도에서 최대한 쌀을 펌핑해가지고 끌고 오는 것이 산미 증식 계획의 목적입니다. 얘들의 면목상은 이런 거예요. 농지 확장이나 수리시설 개선, 내가 너희들의 생산을 도와줄게 이런 겁니다. 일본이 조선에다가 이들의 생산량을 끌어올려가지고 우리 함께 잘 살자라고
명목은 내걸어요. 그래서 농지를 확장시키고 벼농사를 할 때 물을 대야 되니까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을 개선하고, 그리고 종자도 좀 더 병충해에 강하고 키우기 쉽고 편한 종자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게 조선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끌어가기 위한 겁니다. 자, 이 산미 증식계획 성공했냐면은 나름 성공해요. 실제로 쌀 생산이 증가합니다. 학습지에도 있고 151페이지도 있어요. 산미 증식 계획 기간 중에 쌀 생산량과 1인당 쌀 소비량이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은 생산량은 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늘고 있어요. 쌀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쌀 생산은 증가를 하는데 일본이 정해놓은 목표치만큼은 올리지 못해요. 올라가긴 올라가지만은 일본이 정해놓은 기준에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져가는 거는 생산량이 늘어난 이상 가져가요. 마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 증산하고 얼마 가져간다. 이거를 할당치를 못해도 가져가는 건 그대로. 더 많이 가져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이전에 몇 번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한반도에 쌀이 사라집니다. 쌀이 자취를 감춰요. 단순히 한반도 내에 쌀값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한반도에서. 이런 상황이니까 실제로 거기 그 151페이지 그래프 다시 보시면은 1인당 쌀 소비량이 있어요. 한 명이 쌀을 소비하는 게 얼만큼 소비하냐? 계속 줄고 있어요. 한반도에서의 쌀 소비량이 계속 주는 겁니다. 이렇게 식량 문제가 한반도에서 발생하자 결국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디에서 가져오냐? 만주에서 값싼 잡곡, 콩, 보리, 조, 수수 이런 거를 가져와서 돌려먹기를 해요. 즉 쌀은 일본으로, 잡곡은 한반도로. 지들은 맛있는 거 처먹고 우리는 잡곡 처먹고 먹어라 콩과 보리 이런 식으로. 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주산 잡곡을 수입해요. 그 모의고사인가 거기 정답 중에 하나 이거였었어요. 정답 보기가 모의고사에서 상당히 마이너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게다가 농지 확장, 수리시설 개선, 종자 개량 이것도 다 돈이에요. 돈. 다 모든 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일본이 내주냐? 아닙니다. 농민한테 이 모든 비용을 다 떠맡겨버려요. 농민들은 결국 종자 개량비, 수리시설 개선비 이런 거를 다 떠안고서 막대한 부담으로 결국 몰락해서 자기의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 친일 지주 얘들은 점점 배를 불리고 몰락한 농민들은 결국 자기의 농지에서 떠나가지고 화전민이 되거나 빌어먹거나 아니면은 저기 만주랑 연해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화전민이 숲을 불태워버려요. 화를 불태운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갖고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여기는 카운팅이 안 돼요. 화전은 정부에서 카운팅을 안 하니까 여기는 온전히 은근슬쩍 몰래 자기가 먹을 수 있어요. 정부 몰래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 화전과 비슷한 게 지금도 있어요. 아마존은 화를 불태운 다음에 거기다가 농사를 짓거나 공장을 지어요. 그 브라질에서. 그런 것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화전민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리면은 뭐 가장 깜빵이겠지. 일단 화전에서 나오는 수익이 몰수하고. 그렇지. 화전민은 이때뿐만 아니고 그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몰래 숨어가지고. 예를 들어 임꺽 정도 이런 분들 중 하나죠. 당시에 숨어서 살다가 부족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민들이 몰락합니다. 산미증식계획 어떤 배경으로 시작되었고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결과는 어땠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세요. 여담이지만은
이 삼일제식 계획은 나중에 일본에서 한국산 쌀이 너무 싸게 들어오니까 일본의 농업이 몰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부랴부랴 취소합니다. 이거 여담이에요, 이거 여담.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이거 적지 마세요. 자, 이거는 아까 봤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소작농이 점점 증가합니다.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자작농, 자기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어요. 지주는 그대로예요. 다만 지주는 땅을 점점 늘릴 뿐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쌀 소비량 계속 줍니다. 생산량 결국은 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일본 자본의 침투 151페이지. 자, 1910년대에 경제적으로 자본과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법이 뭐였냐? 회사령입니다. 회사의 설립은 총독부의 허가. 회사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총독부가 해체를 명하고, 이런 식으로 총독부가 회사의 설립과 해산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게 회사령이었고, 요게 폐지됩니다. 원래 회사령으로 일본 기업도 한반도에 진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물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총독부가 봤을 때 너는 아직 안 되겠다 라는 기업은 막아요. 대기업, 일본 내에서 대기업은 이도 와 라고 하는데, 애매한 중소기업, 니들은 와도 재미없으니까 오지마, 막아버려요. 그런 것도 다 끝내버립니다. 자유롭게 와서 회사를 세울 수 있게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또한 아이러니하지만은 그 총독부의 식민지 한반도랑 일본 사이에 뭐가 있냐? 관세가 있어요. 같은 일본 제국의 영역이지만은 식민지와 본토 사이에 관세가 존재해가지고 일본 상품이 여기에서 판매가 될 때 관세가 붙어요. 이거를 20년대에 폐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세트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회사를 만드는 것도 쉽게, 또한 상품을 팔 때도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타격받냐? 기존에 있던 한국 기업, 기존에 있던 한국 자본들 다 타격받아요. 몰락을 하거나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가 나오냐? 바로 이제 물산장려운동. 우리 시험범위에요. 국산품 사자, 이 물산장려가 그래서 나와요. 이것 때문에 기업 운영이 힘들어지고 잘 안 팔리자 애국심 마케팅으로 국산품을 사자라는 물산장려운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물산장려운동을 설명할 때 그 배경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은행령. 요거는 여기 적기에는 모자란 키워드예요. 그냥 내용만. 이건 뭐냐면은 은행을 세울 때 은행이 영업을 할 때 가진 자본이 있어요. 그래야지 돈을 입금하고 뱉을 때 돈을 주죠. 기업 은행 운영 자금이 있는데 기업 은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면은 원래 100억이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500억 올려요. 이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문을 닫아야 돼요.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은행에 운영할 기준을 끌어올리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우리 민족의 은행들이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은행을 운영 못하게 되니까 이거를 일본 은행에 팔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 은행들이 이제 한반도의 자본을 잠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뭐랄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냥 곁다리 키워드로 아 이런 식이구나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 예.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관세가 있었다지. 예.
이제 여기 일본 상품들을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일본도 자본주의가 심하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일본이 여기까지 케어할 정도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갑자기 통일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르르 넘어가면은 북쪽이 작살나겠죠.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 일본이 여기에 진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업의 진출이나 자본의 진출 막은 겁니다. 막으면서 또한 여기도 성장하지 않게 막고. 그래서 대기업은 허가를 했어요. 이들은 된다. 중소기업 안 된다.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관세가 존재하는 이유가 역으로 여기에서 쌀이 들어올 때 라던가 그런 식으로 작용했어요. 이렇게 한국은행이 일본은행 합병됩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 세트랑 세 가지, 두 개. 물론 양이 많아요. 문화통치의 양, 산미들식계획의 내용 되게 많긴 하지만은 학습지나 교과서를 기준으로 잘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시는데 어려운 거는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20년대까지의 식민 통치를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20년대까지의 우리의 리액션. 일본이 이렇게 지배를 했고 우리 민족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민족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